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104주년을 맞은 3.1절 아침,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쨍리님이 오늘도 즐거운 시선 집중, LA에서도 역시 시선 집중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네. 라디오 헤드님은 3.1절을 맞아서 독립운동 만세, 이거에 대한독립 만세 여기에 맞춰가지고 라인 보내주셨는데 제비 만세, 더마카 만세, 시선 집중 만세, 제비타임즈 만세. 근데 왜 제이비가 아니라 제비예요? 아, 이분은 꼭 제비라고 쓰시더라고요. 제이비입니다. 라디오 헤드님. 네. 어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저도 유념해 주시기 읽으면서 바랍니다. 캐치를 못했는데 역시 들으시는 귀는 날카로우셨어요. 예. 불량교주님, 그저께 세차했는데 세차만 하면 비가 오네요. 소풍 때 보자 한번 또 비 오나? 네. 김포셀럽님은 알람이 필요 없는 시선 집중하고 하트 보내주셨는데 네. 오늘이 3.1절이라서 댁에서 들으신다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신체가 알아서 반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 그러면 조금 편안한 자세로 평소보다 조금 편안한 자세로 들으시는 분들 귀 쫑긋해 주시고요.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어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의 인사검증 문제와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제도적으로 인사검증이 이제 지금 여러 단계가 있는데 여러 단계에서 그 학폭 이슈가 걸러지지 못했던 것 같고요. 구조적으로 지금 시스템이라면 역시 걸러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더 충실하게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책임감을 느끼신다는 것은 따져보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까요? 아니요. 이게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제가 관장하고 있는 기관에서 있었던 것이고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부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말 뜻을 좀 해석을 해볼까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책임은 n분의 1이다. 이런 주장 아닌가요? 한동훈 장관이 저 말을 하면서 검찰의 세평 수집도 거론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의 세평 수집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책임은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n분의 1이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해 7월 28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왜 하필이면 한동훈의 법무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권한입니까? 어떻습니까? 저 입장에서는 짐과 책무에 가깝지 어떤 면에서 권한이나 권력이 된다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그런 임명이 있고 소위 잘못됐었을 때 제가 그러면 임명권자가 이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오롯이 그냥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고 저 심할 경우에는 국민적인 지탄이 커지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될 상황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크게 이것이 영광스럽거나 어떤 큰 힘이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이 국민적 지탄이 큰지 안 큰지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와 지금의 책임 분량이 참 많이 변했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100번 양보해 보겠습니다. 아하. 자, n분의 1.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질이요? 문제의 핵심은 대법원까지 갔던 소송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실 인사검증 질문서에는 본인 및 직계 좀비속의 민형사소송 유무를 묻는 문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조합하면 이런 가정이 성립이 됩니다. 정순신 내정자와 그 가족 신상 정보를 갖고 민형사소송 여부를 한 번이라도 조회를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가정이 그러니까 성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문항이 있었고 본인이 체크하는 것도 있지만 혹시 이 본인이나 가족이 민형사 소송과 그러니까 연결됐던 부분이 있는지 조회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조회를 했다면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건 아주 매우 현실적인 가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작업을 할 파트가 경찰입니까? 법무부입니까? 어디가 더 가까운 겁니까? 법무부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법무부가 더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곳보다 가장 잘 알고
속칭 도 같은 곳이 법무부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법이라고 한다면. 헌데 이걸 안 했다라는 것이라면 n분의 1의 그 책임에 이게 포함이 될 거다. 그런데 이거는 다른 그 부실보다 더 결정적 부실이고 실수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럼 n분의 1도 양으로 따질 게 아니라 질로 따져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또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어제 이런 말도 했어요. 정순신 변호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 말인데 잠깐 들어보시죠. 정순신 변호사와 동기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 의혹 자체를 몰라기가 좀 어렵다라는 지적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도 몰랐고요. 특별히 뭐 같은 일을 하는 부서에 있거나 뭐 특별히 개인적인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자, 요거 한번 좀 음미를 해보죠. 모르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네. 소송 전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같이 근무했었다는 사실은 이미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의식했는지 한동훈 장관은 특별히 같은 일을 하는 부서에는 있지 않았다. 같은 부서에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점을 지금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당시에 차장검사였고 정순신 변호사는 인권감독관이었으니까 같은 부서는 아니었죠. 근데 과연 이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랬다고 정말 몰랐을까요? 자, 정순신 변호사가 맡았던 직책이 인권감독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권감독관이 무슨 일을 하는 자리인지 그걸 알 수 있는 기사의 한 대목을 한번 들어보시죠. 음성 대역으로 녹음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2017년 신설된 인권감독관 제도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검찰 인권기능 강화 방침에 힘입어 전국으로 확대됐다. 검찰청별로 발생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담당한다. 수사라는 부담스러운 형식을 피하면서도 당시 검찰 수사 과정 전반을 조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됐다. 수사 공보 분리 원칙에 따라 일선지검의 공보 역할도 담당하는 요직으로 분류되면서 신설 이후 한동안은 에이스 검사들이 대거 발탁됐다. 네, 요게 중앙일보 2020년에 나온 기사의 한 토막인데요. 인권감독관이 뭔 일을 하는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대목이 되는데, 자, 인권감독관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공보 업무 때문이라도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뉴스가 많이 생산됐던 게 한동훈 차장검사가 지휘하는 수사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안 만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부서 운운하는 거, 이거 좀 궁색한 거 아닌가요? 책임은 말하지만 듣기에는 지금 제도 탓과 몰랐는데 어떡합니까? 이 말만 지금 저는 귀에 남는데요. 네. 여기서 주목할 점, 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증이란 것이 물샐 틈 없이 시스템적으로 돼야 하는데 같이 근무 안 했다고 못 걸러내는 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점이 심각한 거다. 책임져야 할 분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책임져야 할 분에 한동훈 장관이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거기서 질적인 부분을 저는 또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설마 이번에도 실무진 책임? 한동훈 장관이 그 전에 했던 이야기가 있죠. 인사정보관리단이 왜 법무부에 설치돼야 되는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나는 중간에는 보고받지 않는다. 요 점을 강조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걸 또 강조하고 나설지도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춘설님들의 반응 전해드리겠습니다. 물프레님, 책임은 안 지고 권한만 갖고 싶은 욕심쟁이 우후훗이라고 보내주셨고요. 우디님은 제도적 보완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주셨고요. 달빛소녀님도 비슷한 의견이신데요. 언제까지 구조정 타령만 하실 겁니까? 라고 좀 질타를 해주셨고요. 시골농부님은 말만 책임, 행동은 그대로 라고 좀 꼬집어 주셨네요. 요런 국민들의 의견에 좀 답해야 하는 것도 좀 장관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대답을 하실지 그것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검찰이 지난 2019년에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의 조치가 위법했다면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 4명을 기소했습니다. 당시 탈북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고 해도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됐다는 건데요.
검찰은 헌법과 법률은 북한 주민을 명확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한다며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의 북송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북어민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북송을 서두른 배경에는 당시 정부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려 했던 정치적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흉악범입니다. 귀순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납포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귀순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또 북한 주민에 대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도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편향된 잣대를 들이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관련 뉴스 들었는데요. 요 지금 기소 내용의 적정성 부분은 3부 사법 논담에서 이제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 저는 다른 점에 꽂혔는데요. 다른 점이 뭐냐면 어제 같은 날 다른 뉴스 2개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단독 타이틀을 달고 나온 보도인데요. 하나는 외교부가 세종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고 문정인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도는 역시 외교부가 홍현희 국립외교원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이 2개의 단독 보도가 나가자 외교부는 감사 사실을 확인해 줬는데 가는 날이 장날인지 어떻게 이렇게 공교롭게 같은 날 이게 한꺼번에 쏟아졌을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응? 네. 어제 기소된 사람들이 외교 안보 정책을 집행하는 사령탑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정인 이사장과 홍현희 그 원장은 사이드에서 외교 안보 정책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일종의 세트 인사들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외교 안보 라인이라고 하는 점에서. 근데 이들에 대한 이른바 조치가 같은 날 보수 언론에 의해서 동시에 보도된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하필이면 그날이 장날이었던 것일까? 이게 궁금했는데요. 자, 2사람에 대한 감사가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공개적으로 게시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자,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감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는 나오질 않고 있지만 어제 내지 그제 감사가 개시됐다라는 게 아니라 진행 중이었다고 지금 보도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 중인데 왜 특정한 시점에 동시에 보도를 탔느냐라는 것이죠. 그럼 이거 혹시 이거 기획성 정보 제공 아니냐라는 궁금증은 상식적으로 따라붙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획성 정보 제공이고 그래서 같은 날 보도가 나왔다면 도대체 기획의 의도가 뭐냐?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지금 모르겠는데요. 혹시 4명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이 기소라고 하는 어떤 사안의 엄중함으로 감사를 둘러싼 논란을 일정하게 누르면서 환경을 조성하려고 했던 건지 이건 알 길이 없습니다만 참으로 공교롭게도 너무나 우연의 일치다. 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HBYI님이 정순신 지우개 아닙니까? 라고 하셨는데 이슈로 덮는다? 근데 이건 그걸로 덮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JB가 감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종연구소 같은 경우는 외교부가 지난해 7월에도 재단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고 하고요. 이것도 다 어제 보도가 된 겁니다. 작년 7월에도 재단에 대한 감사가 벌어졌고 그리고 최근에 21일부터 24일까지 재단에 대한 실질 감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애초에 일주일 예정으로 시작했던 실질 감사를 나흘 만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도 다 어제 보도가 된 거예요. 그러게요. 왜 어제 보도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 뭐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따라붙는데 그 얘기는 너무 뻔한 얘기고 여기서 더 짚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건데 그것이 왜 하필이면 어제 타이밍에 동시에 터졌느냐. 이제 저는 묻고 있는 게 딱 이거 하나인 것이죠. 그러게요. 왜 하필 어제였느냐. 그런데 문제는 한꺼번에 이게 지금 창고 방출 수준으로 지금 한꺼번에 터져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의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뉴스가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물길은 또 어디를 향할 것이냐도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다.
요점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촌철님들이 약간 궁금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지금 국방부에서의 북한을 주적이라고 기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현 정부가. 그런데 북한 주민을 이렇게 돌려보낸 거에 대해서 흉악범이라고 하는 사람을 돌려보낸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여기서 부분을 좀 주장에서는 궁금해하시네요. 북한 정부라고 봐야 되는 거죠. 북한 주민이 아니라. 네,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은 잠시 후 사법논담에서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엊그제 있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관련해서 하나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가 있는데요. 투표 방식인데요. 노웅래 의원 그 체포 동의안 표결 때는 전자 투표로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표결은 수기 투표.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손으로 종에다가 가 또는 부라고 적는 이런 투표로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노웅래 의원 때는 전자 투표였는데 왜 이재명 대표 때는 수기 투표였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주장이 다른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전자투표를 제안했지만 동의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수기투표로 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의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수기투표로 하자고 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민주당은 전자투표가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오히려 국민의힘이 수기투표를 고수했다. 정반대 주장을 하고 했고 오호. 이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거짓말이라고 다시 재반박을 했거든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거 진실 게임이다. 이게 진실 게임에 들어가야 될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국회법 규정에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수기투표가 우선이지만 여야가 합의를 보면 전자투표로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웅래 의원의 경우에는 전자투표가 됐던 건데 뭐 진실 공방이야 뭐 조만간 이거는 어려운 지금 규명도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주목한 것은 전자투표로 진행이 됐던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는 무효표가 한 표도 안 나왔어요. 기권만 9표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서는 무효표가 11표가 나왔어요. 네. 무효표가 왜 이렇게 나오느냐. 가든 부든 하고 그냥 무심결에 점 하나만 찍어도 이게 무효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어허. 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 게 이게 저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 하나가 중요한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무효표가 11표가 만약에 나왔다고 치면 어느 당의 손해냐라는 것이죠. 어느 당의 손해냐. 그리고 인심 좋게 그냥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무효표 반, 민주당에서 무효표 반 나왔다고 치면 어떤 해석이 되는 줄 아십니까? 사실상 찬성했던 민주당 안에서 이탈표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1표의 반은 또 찬성표였다는 얘기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 계산법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효표 11표에 숨어있는 그림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잠깐 전해드리는 겁니다. 역풍이다님이 저도 궁금했어요. 왜 수기투표를 했을까요? 혹시 무효표를 노린 거 아닐까요? 라고 추측을 해주셨고 김종희님은 회의록 같은 것도 안 쓰고 수기투표할지 전자투표할지 결정합니까? 좀 허술한데요? 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그 여야 그 원내대표단이 그 협의를 하는데 그걸 전부 다 회의록으로 남기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누가 수기투표를 원했는가?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 좀 교통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밖에서 원내대표단이? 지금 김남국 의원이 지금 인터뷰 때문에 지금 밖에 와 있는데 혹시 김남국 의원이 아는지 좀 이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아, 김남국 의원 하니까 지금 또 모른다고 손살에 치는데요. 또 궁금한 게 있네요. 김남국 의원이 어제 비명계가 조직적으로 부결표를 모았다 이런 주장을 또 하지도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도 좀 끌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 내 갈등 상황 이게 조금 관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장면들이 사실은 예상했던 장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상했던 장면들이 나오고 있고 언론은 또 열심히 이제 그것들을 키우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 끝이 어디냐가 지금 이제 중요한 건데 지금 그 끝이라고는 알 수 없고 다만 분기점은 하나는 있을 것 같다. 만에 하나 검찰이 또 구속영장을 또 그러니까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이 또 그러니까 날아올 텐데 이때가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나머지 이야기는 김남국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한번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